토지정책, 지역지구제, 공포쌤한테 엄청 배우셨죠? 그게 전부 다 지역지구제입니다.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지역지구제 나오면 부의불가 제거 감소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의불가 제거 감소, 뭐 목적,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지구제는 부의불가 제거 감소.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것은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은 지가가 상승, 어느 지역은 지가가 하락. 예.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지역지구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럼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그는 사인의 토지용에 제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인의 토지용에 사인은 토지용을 규제하는 제도다. 제한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지역지구제가 시행돼서 토지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손실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손실보상하고는 상관없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OX? X. 지역지구제가 보상하는 제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린벨트를 지정된다고 해서 보상합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보상합니까? 안 하죠. 손실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시험에 냈고 요거는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고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사인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용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예. 이해 때 모의고사인가 봤잖아요. 이해 때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이 문제 냈었잖아요. 여기가 제 땅인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 땅인데 여기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그럼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이 그린벨트 지정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해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뭘 만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계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국계법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라 관련법.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법에 의해서 이 토지는 제한을 받는다고. 여러분 토지가 그린벨트 지정됐다. 그럼 국계법으로 적용받는 하나도 없다. 그럼 뭘 적용받는다? 개특법 적용받는다. 그러면 사인들은 관련법에서 토지용 규제를 받는다 만다? 받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린벨트 지정된 데서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손실보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지역은 지가 상승, 어느 지역은 지가 하락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다. 그럼 지역지구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관리지역 물어본 적이 없고 농림지역도 물어본 적이 없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고 시험에 24회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내에다 지정한다. OX, X. 도시지역은 도관농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중복지역 여부. 중복지역 여부. 용도지역만 중복되지 않고 전부 다 중복지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9월 중순에 어느 분이 와서 우리하고는 아니고 다른 학원인데 이걸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을 번 맞습니다. 9월 중순에 이거 물어봤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속으로 너 어떡할까? 근데 그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역지구제 토지은행 제도, 토지비축제도 거기 책에 보면 복잡하게 써놨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놨어요. 책에 나온 것만.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시행하는 제도죠. 시행하는 제도고 직접개입, 간접개입, 직접개입. 단독문제 2번밖에 안 나와요. 17회 때 한번 나오고 28회 때 한번 나오고 단독문제 다 나오지 않죠. 대신에 뭐가 잘 나오냐? 이거는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이냐. 우리나라에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 그걸 잘 낸단 말이에요.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미래에 공공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토지시장의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미리 사서 저렴하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풀어주겠다. 그게 토지은행 제도. 이 토지은행은 비축된 토지를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자, 봐봐요. 비축된 토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한다. OX, X.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토지은행 제도하고 관련 없어요.
그럼 비축된 토지는 어디에서 관리한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비축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자, 9월 달에 어떤 학원에 모의고사에서 이걸 냈어요. 이걸 토지은행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뭐 X? 한국 토지주택공사 아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니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자, 우리나라 시행한다. 직접 기획이다. 여기 장점 단점 있죠? 장점 단점은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타 토지정책. 개발권 양도제가 있구나. 개발권 양도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개발권 양도제. 책은 25조 그대로.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개발권 양도제를 그 다음에 해놨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역시 단독 문제는 잘 나오지 않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 시행하는가 시행하지 않는가? 시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하공간과 관련 없고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에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보존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럼 이 지역의 땅값이 떨어질 건데 손실이 발생할 건데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 근데 이걸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기구에서 뭘 팔므로써 개발권을 팔므로써 보상하는 거.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가 된다. 개발권 양도제. 보존적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부분 개발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대신에 뭘 준다겠습니까? 개발권 준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준다. 개발권을 부여한다. 그럼 옳은 말이에요. 근데 보존적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소유권 준다. 그럼 OX. X.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여 이걸 최근에 3번인가 2번이나 냈다고.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권을 줌으로써 손실을 완화시켜준다. 그럼 OX, X 이렇게. 개발권 준다. 개발권 양도제는 보존적 토지 소유자들 미안하다. 개발 못하게 해서 막아서 대신에 보상하지 않겠다. 우리가 정부의 재정부담 부담하지 않고 개발권 줄 테니까 이 개발권을 시장기구에서 팔아라. 그래서 손실을 완화시켜라. 이게 개발권 양도제. 토지 소유권 줍니까? 개발권 줍니까? 개발권. 자, 봅시다. 자, 1번 보시고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한 토지 소유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은요? 떨어지죠. 그 옆에 개발지역 지정되면 땅값은 높아지거든. 내 땅은 보존지역, 길동이 땅은 개발지역. 이건 땅값 올라가잖아요. 집가 상승. 내 땅은 집가 하락. 이게 형평성의 문제죠. 그럼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개발지역의 집가 상승 없애버려야 되고 보존지역의 손실도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3번 보존지역의 우발 손실을 개발지역 우발 이용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손실을 완화하는 제도다. 여기서 시장기구를 통한 뒤 정부 재정 부담으로 가면 틀려. 정부 재정 부담 그러면 X. 정부 재정 부담 X. 개발권 부여 O. 토지 소유권 부여 X. 됐습니까? 알고도 틀려. 지금쯤이면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수업 들었잖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시험장 가서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B자가 들어갔는데 B자를 못 보고 B자를 못 읽어. B탄력지로 나왔는데 탄력지로 읽고 막 이렇게 한다고. 크다고 나왔는데 작다고 읽어버리고. 그래서 틀리는 거지. 그래서 한 실수 5개 해버려. 실수 5개? 그러면 떨어지는 겨. 실수 2개만 하자. 2개만. 어? 자,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시장기구에서 개발권을 양도해 손실을 완화시키고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불안하십니까? 시험 보러 안 가면 되지. 시험 안 보면 징역 가나요? 시험 보러 안 가면 징역 가? 징역 가는 거 아니잖아. 시험 안 보면 징역 간다. 그러면 안 봐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니까 불안하면 세상 얼마나 산다고 불안하게 살아요.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살아야지. 자, 기타 토지정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투기방지 목적이야. 투기방지. 그러니까 투기 이렇게 하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그럼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하려면 허가받으라. 그게 토지거래 허가지. 우리나라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죠.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주택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는 없다고. 그럼 주택거래 허가제 한다. 그러면 중개업소들도 얼마나 열받겠어. 주택거래 할 때마다 허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허가세 주택거래 하자. 아파트 사고 팔 때 가서 허가 받아야 돼. 그럼 뭐 허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구청장 너는 두고 보자. 이 허가 안 해줘.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 전국이 토지거래 허가제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할 때마다 허가받아야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거기서만 허가받는 거지. 아마 주택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느 지역에 투기적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만 주택거래 허가제를 묻고 그 지역에서 주택거래 할 때 허가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전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 제도 나오면 개발과 보존의 경합 있을 때 조화를 이루어보자. 어떻게 해서 그 토지의 토양, 입지, 장소,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 개발과 보존의 조화, 그러면 뭡니까? 적성평가. 적성평가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시행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국계법 배우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 단계에서 적성평가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탕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치? 모르시구나? 예?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가끔 등장하고 이제 2번도 등장하죠. 그럼 개발 가능한 토지 감소하죠. 개발 제한국이 많이 지정되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감소하죠. 그러면 주변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뭐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토지 선매 시행하는 제도. 아까 이거 봤잖아요. 토지 선매 대상 토지는 두 가지.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국가 지자체 등이 먼저 사게끔 하는 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도 뭐가 될 수 있다?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시험은 강제 수용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OX, X. 토지 선매는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 5번은 개발이익 환수. 우리나라는 개발이익 환수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다? 환수하고 있다. 그럼 개발이익은 정상지가 상승분. 요거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그럼 틀린 말이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요. 시행하지 않는 제도. 이건 다 알잖아요.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부동산세는 있지만 종합 토지세는 없다. 그 다음에 공한지세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 공한지세라는 게 없다. 뭐 주택거래 허가제 이렇게 나오면 주택거래 허가제는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나오면 30일입니까? 60일입니까? 30일.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60일 아니라 30일.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30일이 나와야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다. 잔금 지급일로도 30일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했으면 신고해야죠. 잔금 나중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네. 자, 주택정책으로 가죠.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인데 아마 책하고 칠판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책은 그 뭐 복잡하게 써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놨어요. 임대료 규제. 그러면 절대로 초과 공급은 안 나온다. 공급 과잉 현상이라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 부족이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공급 부족이란 말 나오죠.
공급 부족이 그게 뭐예요? 공급 부족이 초과수요야. 공급 부족이 초과수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는 제도다. 누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임차인 보호할 목적으로. 그럼 2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책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 패턴이 약간 달라요. 그럼 3번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비탄력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탄력적일수록 큽니까? 비탄력적으로 큽니까?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초과 수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한다. 그럼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OX? O? 초과 수요가 많다. 그럼 공급이 부족한 거죠. 시험은 임대료 규제 시험은 가장 잘 나온 게 4번이야. 4번 장기적 효과. 임대료 규제에 있을 때 장기적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타용도 전환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난이 심화되고 이중 임대료, 암시장, 임차인의 부담을 더욱더 증가시킨다. 임차인 이사 갈 거 있다 없다? 없어졌다. 그래서 주거 이동을 제한시킨다.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인데 가끔씩 이제 이런 거 나온다고. 이건 이제 장기적 효과라고. 장기적 효과.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장기적 효과. 그럼 단기적 효과도 있겠지. 단기적 효과. 그럼 단기적 효과란 말은 단기는 공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이 단기적 효과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써도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잠시 멈추고 임대료 규제했는데 초과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제 효과는 없어져요. 초과 수요가 많다 말은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소리거든. 그럼 공급이 부족해져 버리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을 규제했다고. 그런데 공급이 감소해 버리면 초과 수요가 심화되면 임대료는 높게 올라가 버린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 부족이 많을수록 규제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고. 근데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료 규제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료 규제 효과는 커질까 작아질까? 헤이 잘 생각해 보라니까. 야말을 쓰자고. 자 봐봐. 자 임대료 규제했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소리거든. 그럼 임대료 규제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 규제한 거야. 50만 원인데 너무 높으니까 30만 원 규제한다고. 그랬더니 공급이 감소해버려.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게 초과수요라고. 그럼 초과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이 부족했다는 소리거든. 그 임대료를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초과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 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대료 규제는 효과는 없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커지면 규제 효과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임대료 규제했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초과수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초과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럼 임대료 규제했는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 증가 없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 감소 없다. 그러면 초과수요가 없는 거라고. 초과수요가. 그러면 임대료가 높게 올라갈 일이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규제 효과는 클까 적을까? 규제 효과 없어요. 규제 효과는 없었다고. 그럼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규제 효과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이게 이제 외우셔야 돼.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때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때는 왜? 공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때 약간의 효력이 있다는 소리야. 효력이 있다. 그 책 봐요. 자, 책 보면 그 효과에서 임대료 규제에서 여기 3번 밑에 하단부에 1번부터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 없다 나오죠. 그러면서 3번 가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규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규제 효과는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규제 효과는 커지는 거야.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단계에서는 소득 재분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탄력적인 효과가 작다. 그럼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장기적으로 효과는 없고. 되고 있나요? 예. 자,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신다고. 여러분들 계속 이것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자, 정리.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장기적으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단기적으로 바짝 발생하는 거야. 그럼 단기란 말은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그나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갑시다. 예. 오늘이 5일인가요? 4일인가요? 5일. 오늘이 지나면 24일 남나? 아우, 좋겠다. 얼마나 좋아. 빨리 끝내야지. 아우, 지겹겠어. 얼마나 지겨울까? 응? 자, 임대료 보조. 가장 많이 나온 게 직접기입이냐, 간접기입이냐? 간접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임대료 보조 받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그래서 임대주택도 수요가 증가하고 다른 자의 소득도 한다? 증가한다. 두 가지가 있죠.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거,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는 거. 임대료 보조를 수요자에게 보조해줬다, 생산자에게 보조해줬다. 그러면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보조해줬을 때, 임차인에게 보조해줬을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요거 하나. 자,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이제 현금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격 보조는 게 있다. 그러면 이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중에서 한번 선택이라는 소리예요. 뭘 선택하냐면 임차인의 효용, 후생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정책인가? 현금. 뭐니 해도 머니. 됐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 3번하고 4번은 이제 두 개의 비교 대상이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소비 증대 측면에서, 즉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중에서 어디가 더 우월하다? 가격 보조가.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고 초과임이 발생하고,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 이 부분 5번 잘 낸다. 좀.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거기 효과에서 단기 수요 증가 나왔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야. 그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돈 번다. 그걸 초과이익이라고 그래. 초과이익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임차인에게 좋은 겁니까? 임대인에게 좋은 겁니까? 임대인에게 좋은 거지. 임대인. 그 임대인에게 혜택 가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떨어져.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간다? 임차인의 혜택 간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손가락 표시 주택 바우처. 보조를, 임대료 보조를 현금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 일종으로 일부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주택 바우처제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OX? O. 자, 그 7번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자 중심 제도라면 주택 바우처는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조 지원 제도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는 또 임대료 보조 일종이거든. 근데 이제 공급자 중심이지. 국가가 여기다가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자. 이제 공급자 중심이고, 그러면 수요자가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근데 주택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주는 거니까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 최근에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이 부분이죠. 5번.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잘 나온 것은 여기 2, 3, 4. 2, 3, 4가 고전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자.
이제 조세정책 가볼까요? 조세정책은 이거 하면 50분이 넘어가니까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조세정책부터 갈 겁니다. 되셨죠? 네.